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최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따끈따끈한 이혼녀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이혼을 꿈꾸지 않은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남편과 결혼할 때는 남편과 사이좋게 오순도순 살며 자식들 낳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 살아보니 그게 제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잘한다고 해서 집안이 잘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 사람이 못 됐습니다. 남편은 워낙 자기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위아래가 확실한 직장 생활을 견디지 못했어요. 항상 회사 상사와 사이가 좋지 않아 다니는 직장마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결혼 전 연애할 때도 저와 만나는 1년 동안 직장을 3번이나 옮겼어요. 그때는 나이도 젊었고 아직 본인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며 직장 생활이 본인이랑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랐으니 남편을 응원했어요. 회사에 어렵게 들어가서도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매일 그만두는 남편에게 언젠가는 잘 맞는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위로했죠. 그런데 이게 나이를 먹고서도 변하지를 않으니 힘들더라고요. 결혼 이후 남편은 작은 패션 회사에 들어갔어요. 결혼하고는 정신 차리고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해서 그 말만 철떡같이 믿었었는데 사람은 원래 변하는 게 아니더군요. 처음엔 패션 회사가 적성에 잘 맞고 사람들도 괜찮은 것 같다고 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면서 짐을 다 싸서 들어왔더라고요. 저에게 일절 상의도 없이 갑자기 남편 혼자 결정한 상황이라 저는 황당해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또 상의도 없이 그만두면 어떡해. 이제 우리 아기도 나온다고 다시는 책임감 없이 행동 안 한다고 하더니만 또 왜 그랬어? 당시에 제가 첫 아이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회사를 쉬고 있었어요. 저도 벌이가 없는데 남편까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니 저로서는 말이 좋게 나가지를 않았죠. 그런데 그때 남편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나라고 회사 그만두고 싶은 줄 알아? 이번엔 내가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내가 잘린 거야. 황당한 게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잘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본인이 못 버티고 회사를 그만둔 적은 많아도 잘린 적은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그게 사실은 내가 회사 양복을 좀 따로 빼서 팔았는데 그걸 누가 위에 일러 바쳤는지 딱 걸린 거 있지. 아휴,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그것 좀 빼돌렸다고 사람을 자르는 게 어딨냐? 치사해서 원.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남자 양복을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워낙 양복이 팔리지 않아서 항상 창고에 재고가 많았대요. 볼 때마다 아깝길래 그걸 좀 빼돌려서 남편이 싸게 팔았답니다. 그 사실을 남편의 상사가 알게 돼서 잘렸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말은 회사 물건을 따로 빼돌려서 몰래 팔다가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회사까지 잘리고? 저는 다시 들어도 너무 황당해서 남편에게 몇 번이나 다시 물었어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건데 사람이 이 정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나 싶더라고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혔던 건 혼자 몰래 회사 양복을 빼들려서 판 돈을 유흥비로 다 써버렸대요. 듣는 내내 남편이 너무 한심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니까. 차라리 잘 됐어. 어차피 비전도 없는 코딱지만한 회사 안 그래도 나도 그만두려고 했었어. 나 자르면 자기들이 아쉽지 내가 아쉽냐? 원래 남편 성격이 허세도 있고 객기도 좀 부리는 편이긴 해요. 그런 면을 알고도 좋아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한 거라지만 막상 결혼해서 남편과 살다 보니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성격이 저를 힘들게 하더군요. 남편은 말로는 가장이라고 책임감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랬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하면 안 되는 짓을 저질러 놓고도 본인이 잘못한 줄을 몰랐어요. 회사 상품을 몰래 빼돌려서 파는 거야 당연히 잘못된 행위이니 회사에서 잘리는 게 당연한 일인데도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걸리지 않게 철저히 있어야 하는데 일찍 걸려서 아쉽다고 했어요.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연히 회사 옷을 빼돌리면 안 되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회사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면 어떡해. 당신 그런 짓까지 하고 회사에서 잘린 거 소문나면 어느 회사에서 당신을 써주겠어. 저는 당장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남편도 저도 둘 다 직장이 없으니 앞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언제나처럼 자신감이 넘쳤어요. 본인은 언제든 직장을 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놓고 아이가 태어나고 반년이 다 될 동안 취직도 못해서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떻게든 직장을 구하겠다고 이력서도 여기저기 놓고 면접도 보러 다니는 것 같더니만 몇 번 면접에서 떨어지고 오더니 자신감이 떨어졌는지 한 달 전부터는 면접도 보러 가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어디 말할 데도 없고 혼자 소가리를 했어요. 모아둔 돈은 진작에 다 떨어졌고 2달 전 친정엄마에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서 받은 생활비도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남편 얼굴만 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부딪히기만 하면 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아기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잠깐 남편이랑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이 시아버지와 사별하고 혼자 사십니다. 시댁도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라 시어머니께서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세요. 혼자 힘들게 사시는 시어머니를 보면 며느리로서 항상 걱정되고 죄송했어요. 하지만 막상 시어머니를 만나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반년이나 나가서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속이 상해도 시어머니 앞에서 내색도 안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괜히 저를 볼 때마다 남편 바가지 긁지 말라고 은근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말랐어? 세아가 너 우리 아들 나가서 돈 못 번다고 설마 밥도 굶기는 거 아니니? 이 사람이 말하긴요. 매일 밤마다 친구들 만나서 술 얻어먹고 들어오느라 배가 남산만한데요 뭐. 누가 봐도 집에서 놀고 먹어서 살만 포동포동하게 올랐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을 볼 때마다 살이 빠졌다며 괜히 저를 구박했습니다. 잔소리하지 말라고요. 남자가 더 큰 도약하기 위해서 좀 쉬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세아가 너 우리 아들 몇 달 집에 있다고 괜히 무시하고 그러지 마라. 남자들은 여자한테 무시당하면 사회에 나가서 다 티가 나. 가장이라고 자기도 잘해보려다가 실수해서 그런 건데 여자가 다독이고 더 잘 챙겨줘야지. 시어머니께서 아들 편만 드시는 것도 싫었지만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당신의 아들이 잘못한 거를 가지고도 절대 나무라지 않고 무조건 아들 편만 든다는 겁니다. 남편이 전 회사에서 양복을 빼돌리다 걸려서 회사까지 잘렸다는 소리를 듣고도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편에게 똑똑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했냐고요. 역시 우리 아들 똑똑해. 어차피 회사에서 월급도 조금 준다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 몫은 내가 알아서 챙겼어야지. 잘했어. 우리 아들 가장 노릇하느라 고생 많았네. 그때도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회사에 사기치다가 걸려서 퇴직금도 못 받고 잘렸는데 도대체 뭐가 똑똑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자기밖에 모르고 윤리의식 자체가 바닥인 게 그때 보니 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키운 거더라고요. 더군다나 돈 문제가 불거지면 시어머니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저를 나무랐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힘들어서 제가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주말엔 식당에 나가지 않으셔서 시어머니에게 딸아이를 맡겨두고 주말만 나가서 일했습니다. 저도 웬만해서는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에게 맡기고 나가고 싶어도 주말이면 친구들 만나야 한다고 매일같이 나가기도 했고 시어머니도 절대 남자한테 애 맡기는 거 아니라고 차라리 본인이 봐주시겠다고 했어요. 저도 주말마다 시어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게 죽기보다 싫었지만 애 기저귀 값도 간당간당하니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힘든 저에게 시어머니는 꼭 듣기 싫은 소리를 하셨어요. 애 옷이 이게 뭐니? 할머니네 오는데 그래도 좀 깔끔하게 예쁜 것 좀 입히지. 올 때마다 내복 차림이야. 마음 같아서는 예쁜 옷 사줄 돈이 어디 있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야 없으니 애써 날이 더워서 편하게 내복만 입혔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제 속을 뒤집으시더라고요. 사람이 없을수록 먹는 거랑 입는 거는 더 신경 써야 돼. 지금 당장 없다고 구질구질하게 살면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깔본다. 근데 너희 친정아버지는 평생 크게 사업하셨다더니 너는 애가 왜 그렇게 귀티가 안 나니? 설마 우리 아들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람 참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그런 걸 뭐하러 속이겠어요. 안 그래도 그냥 아버지랑 살 걸 내가 왜 괜히 결혼 같은 걸 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저도 후회하거든요. 애 맡기는 입장에서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았지만 만나기만 하면 사람 속을 뒤집으시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가족이고 손녀도 생겼으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도 시어머니와 자연스레 가족이 될 수 있겠지 싶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시어머니한테도 적이 떨어졌습니다.
남편하고도 하루하루 버티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하고까지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남편과 저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애 키우기도 힘든 와중에 돈까지 바닥났으니 서로만 보면 으르렁거렸죠. 결국은 아이를 낳은 지 6개월 만에 제가 남편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당신 아무래도 직장 구할 생각은 다 접은 것 같은데 그렇게 살 거면 앞으로 당신이 우리 수아 키워. 내가 당장 내일부터 직장 구할 테니까. 저로서는 큰 결단을 내린 거였어요. 그때까지도 아이 모유를 직접 먹이고 있었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세 식구 거리에 나앉을 것 같아 애를 남편에게 맡기고라도 나가서 벌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남편이 집에 있어도 딸 육아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육아에 참여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라도 나가서 벌어야 먹고 사니까요.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애를 키워?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지. 엄마 젖 먹는 애까지 떼어놓고 애 엄마가 돈 벌러 나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이제 진짜 생활비 하나도 없어. 당신이 나가서 안 벌면 나라도 나가서 벌어야지. 그럼 어떡해. 저는 그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울분이 폭발했습니다. 별말이 아닌데도 말을 내뱉을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어요. 에이, 없기는 뭐가 없어. 장모님 계시잖아. 나 아직 취직 못했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말씀드려봐. 하나뿐인 외동딸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들어주시겠지. 남편의 말에 저는 절로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남자가 제 남편이라는 인간이 맞나, 내 딸의 아빠가 맞나 싶더라고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애까지 낳으면 서로의 바닥을 본다더니 이게 남편의 바닥이구나 싶었습니다.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결혼할 때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잊었어? 친정 부모님이랑 인연 끊고 살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엄마한테 또 돈을 달라고 하라고? 당신이 그러고도 주아 아빠야? 내 남편이 맞냐고! 아니, 당신이 저번에 장모님 찾아가서 생활비 받아왔다길래 나는 또 장인 장모님이랑 화해한 줄 알았지.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우리 그냥 장인 장모님께 도와달라고 하자. 자기가 연락하면 장인 장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순간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빠지지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고 내 딸의 아버지니 웬만해서는 다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걸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마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와 나는 앞으로 부부로 살 날이 길지 않겠구나. 이런 남자에게 나와 내 딸의 인생을 맡길 수는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포기한 게 많아요. 사실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우리 집에 데려갔을 때 친정아버지께서 남편을 반대했어요. 친정아버지는 사업을 오래 하신 분이라 반무당이나 다름없어요. 사람 눈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아신대요. 친정아버지는 남편을 보자마자 몇 가지 질문만 하시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니 남편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요. 남편이 앞에 있으니 이유를 설명하시진 않았지만 그날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저를 불러 당장 남편과 헤어지라고 했어요. 당시에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남자를 만날 때마다 한 번도 아버지께서 마음에 든다고 하신 적이 없었기에 결혼도 쉽게 허락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야 알고야 있었지만 남편을 앞에 두고 바로 결혼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무리 아버지가 생각하는 사회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렇지 그 사람도 그 집에서는 귀한 자식인데 사람을 앞에 두고 결혼은 안 된다, 포기하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워낙 사람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대대로 사업가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풍족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뼛속까지 사업가예요. 집안이니 학벌이니 별거 아니라고 서로 달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을 아버지께서는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딸인 저도 아버지처럼 자라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항상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했어요. 학년이 바뀔 때마다 친구도 가려 사귀게 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거나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하고는 어울리지 말라고 저에게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시기도 했어요. 살다 보면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 있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부모가 변변하지 못하면 그 자식도 뻔하지. 어린 저는 아버지의 그런 점이 너무 싫어서 항상 아버지와 부딪혔습니다. 우리 집 가정교육은 얼마나 훌륭하다 그래요? 우리 집은 돈만 많았지 아버지가 독재자처럼 뭐든 마음대로 하잖아요. 저거 복에 겨운 소리 하는 것 좀 봐. 네가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러는데
아버지 그늘 밑에 살 때가 행복했구나 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의지를 움직였지만 20살이 돼서부터는 다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대학도 아버지께서 권유한 대학을 가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기숙사가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간섭이 그냥 싫어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와 본격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성인이 됐다고 더는 아버지의 말대로 움직이지 않는 저를 아버지도 결국엔 내팽개 쳤거든요. 저게 아주 곱게 자라서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지. 좋아! 나도 내 말 안 듣는 자식은 필요 없다. 대학도 다 네 맘대로 결정해서 갔으니 앞으로 일전 내 돈 받아서 쓸 생각하지 마. 네가 벌어서 네가 알아서 써. 제가 고집이 왜 세겠어요. 아버지를 똑 닮아 고집이 센 겁니다. 아버지도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에 20살이 되자마자 집을 떠난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독립해서 혼자 힘으로 대학도 다니고 먹고 살았습니다. 물론 저와 아버지 사이에서 항상 힘들었던 어머니께서 아버지 몰래 많이 도와주기는 하셨지만 결혼은 달랐어요. 아버지께서 반대하셔도 항상 제 편이었던 어머니마저 결혼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설득하셨습니다. 학벌이든 직업이든 뭐 하나라도 내세울 게 없으면 집안이라도 멀쩡해야지. 아버지도 없이 홀어머니인 거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뭐? 식당 주방에서 일해? 도대체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집에 시집을 가서 고생을 해? 그냥 아빠랑 사는 게 훨씬 낫지. 아버지 말씀이 맞아. 네가 몰라서 그렇지 시어머니 자리로 홀어머니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엄마는 무엇보다 우리 딸이 고생하고 사는 거 싫어. 당시에는 부모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조건이 어떻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었어요. 시댁이 힘들면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뭐든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 정도로 순진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자식 낳고 사는 건데 고생할 게 뭐 있어. 나는 우리 자기랑 결혼하면 뭘 하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으이그 저 배알도 없는 년. 남자한테 미쳐서 부모 말도 안 듣고 혼자서 알아서 살겠다 이거지? 그래. 어디 한번 너 혼자 나가서 살아봐라. 어쩌면 그때라도 제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남편과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변명이라고 해보자면 아버지께서 저와 남편의 사이를 강하게 반대하시는 바람에 저와 남편 사이가 더 불이 붙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남편은 별로라고 저더러 잘못 골랐다고 하시니 저도 오기가 생겨서 어떻게든 더 남편과 결혼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버지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부모님과의 인연까지 끊어가며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무엇보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였어요. 아버지처럼 권위적이지도 않고 어머니처럼 남편만 떠받들며 사는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처럼 자유분방하고 저를 많이 아껴주는 남자와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잘못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며 남에게 피해주는 걸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양복 빼돌려서 팔다가 회사 잘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사고를 쳤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었다고 웬일로 생활비를 주더라고요. 매일 친구들 만나 술만 먹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일하기는 하고 다녔나 보더라고요. 매일 친구들 만나서 놀러 다니는 줄 알았더니 이 돈은 뭐 해서 번 거야? 취직이라도 했어? 에이, 내가 우리 집 가장인데 설마 당신하고 우리 수아 굶어 죽이겠어? 당분간 아는 사람이 하는 매장에서 일 좀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의 입에서 나온 당분간이라는 말이 거슬렸지만 그래도 집에서 노는 것보다야 훨씬 나으니 저도 군소리 안 하고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화근이 됐어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경찰서에 있다고요. 저는 놀라서 애를 업고 경찰서로 갔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이번엔 대형 사고를 쳤더군요. 남편이 아는 사람 매장에서 같이 일한다는 게 흔히 말하는 다단계 약장사 같은 거였어요. 그것도 사업자도 없이 불법으로 노인들에게 영양제랑 식품들을 팔았다가 그 불법적인 물건들을 사간 분 자녀의 신고로 잡혀왔더라고요. 거기다가 더 상황이 심각했던 건 아는 형이라는 사람이 이미 잠적한 상태라 남편이 다 뒤집어쓰게 생긴 거라는 겁니다. 남편은 결국은 재판까지 받았어요.
불행 중 다행인지 벌금으로 마무리는 되었지만 우리 집 형편에 벌금 낼 돈도 없었죠. 저는 도저히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집이라도 팔자고 했어요. 우리 주제에 아파트는 말도 안 됐어. 그냥 이거 팔아서 벌금 내고 전세를 옮기자. 어차피 대출이자 내는 것도 버거웠어. 그나마 남편이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결혼할 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거예요. 위치도 서울 중심부라 거의 로또나 다름없는 아파트였죠. 갖고만 있으면 계속 오를 거라 힘들어도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 있었는데 당장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집을 팔 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어요.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데 팔아? 지금도 벌써 3억이나 올랐는데 나는 절대 못 팔아. 그럼 어떡해? 당신 돈 있어? 몇천이나 되는 벌금이랑 위약금 다 어떡할 거냐고. 얘가 너는 그깟 몇천 때문에 왜 내 아들이 잡니? 우리 아들이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랬어? 너랑 네 딸 먹여 살리려고 하다가 그런 거잖아. 그리고 너는 애가 머리가 왜 그렇게 멍청하니? 이 아파트 앞으로 계속 오를 텐데 지금 팔면 어떡해? 그냥 너희 친정에 한번 부탁 좀 해. 상황이 이러니 좀 도와달라고. 시어머니는 너무도 당연하게 친정에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손녀도 태어나고 이제 좀 있으면 돌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남남처럼 살 거냐고요. 이 김에 너도 부모님이랑 다시 연락하고 지내면 좀 좋아?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인데 그걸 어떻게 평생 끊고 사니?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지른 일도 아니고 어머니 아들이 사고친 걸 왜 우리 부모님께 해결해달라고 그래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지금까지 시집 와서 한 게 뭐가 있니? 친정에 도와달라고 좀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몰라. 이 집은 어차피 못 파니까 네가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갈 때까지도 남편에게 집은 절대 안 된다고, 팔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막말까지 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펑 하고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도 알잖아. 이 집이 나한테 어떤 집인지. 평생 엄마랑 월세 전세만 전전하고 살다가 처음으로 내가 산 내 집이야. 나 이 집 못 팔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번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어? 그럼 나 다시는 이런 짓 안 해. 남편은 눈물만 안 흘렸지 제 앞에서 애걸복걸하며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앞으로는 절대 사고 안 친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속는 셈 치고 남편 말대로 했습니다. 친정엄마를 찾아가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도 그 정도 돈은 수중에 없다며 아버지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법이 없었던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자존심도 다 버리고요.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한심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내가 그놈 그럴 줄 알았다. 얼굴에 불성실하고 딱 쓰여 있었어. 그뿐이야? 그놈 엄마라는 사람도 그래. 도대체 아들놈을 어떻게 키웠길래 사고치고 수습을 마누라한테 시켜? 한심한 놈 같으니. 저는 아버지의 모진 소리도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소리를 들어도 싸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멍청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버지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는 애도 애를 보러 가지 않았으니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을 담아 출산 선물로 해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성격을 아는 저로서는 이 정도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돈 문제를 해결해주자 제가 친정과 다시 사이가 좋아졌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저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운영하는 회사까지 찾아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장인어른, 우리 수아가 조금 있으면 돌이에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손녀 돌잔치에는 꼭 와주실 거죠? 남편이 친정아버지를 찾아간 명분은 하나뿐인 손녀 돌잔치를 핑계로 아버지와의 관계에 물꼬를 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친정아버지께선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다 보니 남편의 행동이 썩 유쾌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자네,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회사까지 찾아와서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설마 딸내미랑 인연 끊으면서 앞으로 태어날 손주 생각도 안 하고 딸이랑 연 끊고 살았겠나? 나한테는 자식 없으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나 바쁘니까 그만 돌아가게. 남편도 남편이지만 친정아버지도 대단한 분이세요. 남편 말대로 자식이라고는 저밖에 없으니 아버지에게 유일한 손녀가 태어난 건데
아버지는 일절 아이에 대해 궁금해하시지도 않으시고 남편을 쫓아내다시피 하셨대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불쑥 화를 냈습니다. 장인어른 대단하시더라. 그렇게 좋은 집에 사시고 큰 회사도 운영하시면서 힘든 자식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일절 안부도 한마디 안 물으시고 끝까지 우리 수아 이야기도 궁금해하지 않으시더라고. 안 그래도 애 키우면서 살림 걱정하느라 매일매일 저는 혼자 마음 졸이며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인간은 친정아버지까지 찾아가 철없는 행동을 하고 왔다고 생각하니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안 그래도 육아 스트레스에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까지 저를 도와주지 않으니 너무 힘들더군요.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다가 우리 아버지는 갑자기 왜 찾아간 거야?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아버지가 당신 조건만 보고 무작정 반대했었는데 보란듯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냐고. 남편은 최악 중 최악이었어요. 제가 나가서 일하겠다고 해도 애 보기 싫어서 절대 안 된다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니만 결국은 매일 사고만 치더니 생각해낸 게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까지 찾아간 거였나 봐요.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랬어? 어차피 당신 부모님인데 힘들 때 좀 도와달라고 손 벌릴 수도 있지. 아 몰라. 우리 수아 돌잔치 때 장인 장모님 꼭 오시게 할 거니까 자기는 그냥 두고 봐. 남편이 저 정도로 뻔뻔한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애도 태어났는데 분명 저희 친정 부모님이 끝까지 외면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 생각이 아주 다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상사한테 아부는 잘 못해도 장인 장모님 설득하는 건 곧잘 했는지 친정 부모님께서 아이 돌잔치날에 오셨어요. 그리고 더 신기했던 건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저와 남편에게 오시더니 남편에게 다음 주부터 회사로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애도 있는데 영 형편이 좋은 것 같지 않으니 내가 회사에 자리는 하나 만들어주네만 그렇다고 자네를 내 사위로 인정한 건 아니야.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장인어른. 지켜봐 주세요. 손녀를 직접 보자 아무래도 친정아버지의 마음이 좋지 않으셨는지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니 성실하게 생활하라고요. 그래도 남편도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닌지 아버지 회사는 성실하게 다녔어요. 들어가서도 별탈 없이 3년 넘게 잘 다녔습니다. 남편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아버지도 점점 마음을 열어서 자주 왕래하고 지냈어요. 명절 때 같이 여행도 가고 생신 때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부모님과 왕래하면서 지내니 저도 마음이 놓였는지 바로 둘째가 생기더라고요. 둘째가 생기고 나서는 친정엄마가 자주 집에 와서 도와주셔서 저도 슬슬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제가 꿈꾸던 화목한 가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 저와 어머니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친정아버지께서 몇 개월 전 두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찾았다가 뇌에 작은 종양이 발견돼서 급하게 수술해야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수술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몇 개월 뒤 출근하시는 길에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는 상황에서 시간은 잘만 흘러갔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슬픔을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한 채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그런데 장례식이 마무리될 즈음 아버지의 담당 변호사가 찾아왔는데 가족들에게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친정아버지께서 당신이 돌아가시면 회사를 제 남편에게 물려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 두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아 변호사에게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고요. 그 순간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주먹을 불끈 쥐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는 생생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어요. 딸 돌잔치 이후 친정 부모님과 왕래를 시작해 다시 가까워지긴 했지만 회사를 맡길 정도로 남편을 믿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내용이 공개되고 나자 남편과 시어머니 행동이 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남편은 잔뜩 올라간 어깨로 기고만장해선 전보다 더 제 앞에서 재수없게 굴었어요. 당신 나한테 매일 잔소리하고 무시했지? 이거 봐, 내가 그동안 장인어른께 얼마나 잘했으면 그 독한 장인어른이 제일 아끼는 회사를 나한테 넘겼겠어. 아무래도 이상해. 항상 아버지는 본인이 아닌 이상 회사는 무조건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욱하더니 기분 나쁘다는 듯 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지금 그거 무슨 뜻이야? 아버지께서 결정한 일이 마음에 안 들기라도 한다는 거야? 내가 회사 물려받는 게 이상하다는 거냐고. 그거야. 평소 아버지께서 당신을 탐탁지 않아 하셨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남편의 태도에 저도 욱해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제 말에 남편이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인상을 팍 구긴 채 집을 나가버렸어요. 제가 말이 심했나 싶기도 했지만 남편이 저러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인가 싶어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찌됐든 살아생전 아버지께서 남편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사위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믿어보시려고 하신 건가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께서 평생 일궈낸 회사를 남에게 주느니 남편이 맡아서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불쑥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제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너 우리 아들 매일 무시했지? 우리 아들도 이제 회사 대표라 이거야. 이제 우리 아들한테도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라.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어머님, 갑자기 찾아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애들 아빠가 본인이 잘나서 회사 물려받던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저 봐서 물려주신 건데.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 어쨌든 우리 아들 앞으로 물려받았으니까 우리 아들 거야.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저는 웃음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아버지 회사도 물려받았겠다. 이제는 저랑은 볼일 다 봤으니 이혼이라고요? 애들 아빠도 같은 생각인 거죠?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너한테 찔려도 진작 찔렸는데 너희 아버지 회사 하나 보고 지금까지 꾹꾹 참은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너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도 진작 만났지. 가만 보면 남편이 시어머니를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게 둘이 똑같더라고요.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제가 먼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어머니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좋아요. 이혼하겠습니다. 저는 절로 입가에 미소가 흘렀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언제쯤 보내야 하나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찾아와 이야기를 꺼내주니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저는 절로 웃음이 나오고 어깨춤이라도 출 것 같았어요. 지난 제 결혼 생활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면서 지금까지 고생했던 자신이 다 기특하더라고요. 드디어 지긋지긋했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니 금방이라도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곧장 방으로 들어가 도장을 가지고 나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더니 시어머니는 의아하다는 듯 저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너 되게 웃긴다. 지금 속으로는 똥줄 바짝바짝 타면서 애써 쿨한 척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회사 하나 있는데 그마저 내 아들한테 넘어갔으니 너는 이제 거지꼴이나 다름없잖아. 근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연신 웃니? 시어머니는 고작 아버지 회사 하나 남편에게 넘어갔다고 제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더군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애들만 제가 키울 수 있으면 돼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양육권 문제를 고민하던데 애는 당연히 엄마가 키워야지. 우리 아들이야 앞으로 그 큰 회사 운영하려면 바쁠 텐데 애들 키울 시간이 어디 있겠어? 처음으로 어머님이랑 저랑 뜻이 맞네요. 애들 제가 데려오면 당연히 약육비는 주실 거죠? 아유, 당연하지. 애들 혼자 키우려면 힘들 테니까 이 아파트 너 가져라. 우리가 주는 이혼 선물이야. 저는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아파트 플렉스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박수까지 쳤습니다. 쪼잔한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양육비 받으려면 꽤 고생 좀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풀릴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지금 우리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인 줄 알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15억이 넘었어요. 그래, 알지. 이제 우리 아들 이미지도 있는데 15억. 그 정도야 양육비를 줄 수 있지. 저는 행여나 시어머니가 나중에 말을 바꿀까봐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남편과 합의한 이혼 조건들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바로 법원에 제출해달라고요. 그런데 이혼 서류에 도장이 채 마르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난리가 났어요. 변호사와 통화를 마친 지 몇 분 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시더니 눈이 동그래져서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행동이 기가 막혔어요.
애미야. 일이 꼬여도 단단히 꼬였나 보다. 내가 너한테 실수했다. 우리 이혼은 없던 일로 하자. 지금 당장 변호사한테 전화해. 이혼 안 할 거라고. 어머님, 또 왜 이러세요? 저는 이미 이혼하기로 다 결정했어요. 괜히 말 바꾸지 마시고 그만 돌아가세요.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까지 했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어차피 저나 어머님이나 서로 갈 때까지 다 갔는데 이러신다고 해서 변하는 거 없어요. 애들 아빠가 잘못한 게 있으면 벌 받아야죠. 그래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저 이혼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사기꾼 새끼랑은 저 하루도 못 살아요. 뭐야? 애미, 너 설마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놓고 모르는 척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거니? 그럼요. 제가 누구 딸인데요. 무식한 어머님이랑 어머니 아들이 하는 짓 제가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사실 몇 개월 전 아버지 회사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회사를 다른 중소기업에 합병시킨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대표직에서 내려오는 이유가 사실은 회사와 직원들을 큰돈에 팔아넘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미 회사 전체에 돌기 시작해서 회사 전체가 시끄러울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 회사 직원들과 임직원들은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다른 회사와 합병되면 회사 체계도 지금과 달라질 테고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찌라시 내용의 전부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일부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대표직에서 내려와 그 이후에 회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버지께서 악의적으로 회사를 팔아넘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와전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낸 당사자가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평소 자신이 대표의 사위라는 사실만으로 아부를 떠는 임직원들에게 은근슬쩍 소문을 흘려 회사 대표인 아버지의 입지를 의도적으로 흔들리게 했습니다.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임원들 사이에서 대표 퇴진 요구까지 빗발치자 아버지께서 힘들어하셨나 봐요. 그때 기다렸다는 듯 남편이 나선 겁니다. 아버님,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께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임직원들과 직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더는 대표직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굳건하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보여주라는 건가? 나한테 믿을 만한 후계자도 없는데. 후계자가 없기는 왜 없어요? 아버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누굽니까? 아버님의 하나뿐인 사위잖아요. 제가 아버님 뒷바라지하면서 열심히 배울게요. 저한테 뭐든 맡겨만 주세요. 뭐? 자네 미쳤나?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자네 같은 사람한테 물려줘.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말게. 남편의 말에 아버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남편은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글쎄요. 아버님께서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리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버님 건강 상태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이대로 퇴진당해서 임원들한테 회사 뺏기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건강? 자네가 내 건강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들어? 나 건강해! 아버님 뇌종양 수술하시고 병원에서 더는 방법 없다고 한 거 저 다 알아요. 안 그래도 회사 어수선한데 임원들이 대표님 상황 알면 참 좋아하겠네요. 뭐야? 자네 지금 내 약점 좀 잡았다고 회사 내놓으라는 건가? 아니죠, 아버님. 제가 설마 아버님 회사 뺏으려고 이러는 거겠어요? 이러다가는 아버님 평생 이룬 회사 남한테 뺏기고 안 좋게 내려오실까봐 이러는 거잖아요. 저 승진시켜 주시고 만약 회사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저한테 대표직 위임할 거라고 공표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직원들도 안심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회사 생활 3년이나 해서 임원들도 인정할 거예요. 이미 남편이 매수한 임원들이 꽤 돼서 아버지도 남편 말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나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급한 불부터 꺼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교묘하게 술을 쓰는 바람에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회사를 넘겨준 거였죠. 그리고 저도 어머니도 몰랐던 사실을 남편은 진작 알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1년 전에 뇌종양 판정을 받고 가족들 모르게 출장을 간다고 하시고는 혼자 병원에 들어가 수술을 하셨는데 그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된 겁니다.
회사에서 아버지의 최측근인 비서진들만 아버지의 수술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눈치 빠른 남편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아버지 뒤를 밟아 알게 된 거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일부러 말이죠. 더군다나 그걸 이용해서 아버지에게 회사를 물려달라고 압박을 한 겁니다.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어요. 이 사실을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았다는 게 계속 미심쩍어 제가 사람을 써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처음부터 그럴 의도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간 거는 아니었겠지만 아버지의 수술 사실을 알고는 혼자 잔머리를 굴린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 아버지는 점점 더 병들어 쇠약해지셨고 결국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놓고 남편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아 회사를 물려받았다고 떵떵거린 거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남편에게서 다시 경영권을 뺏어올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의도적으로 소문을 흘리고 임직원들을 매수한 증거와 아버지의 뇌종양 사실을 진작 알고 있었다는 내용까지 다 찾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푼수짓을 한 거죠. 그런데 때마침 제가 회사를 다시 찾아오려고 하고 있다는 정보를 남편이 알게 된 거예요. 아직 남편이 대표로 선출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임원들에게만 보여줘도 남편이 대표가 될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회사를 다른 회사에 넘기려고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대표직 선출은 다 무효로 할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급하게 연락한 거죠. 저와 이혼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편도 회사에서 쫓아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합의 이혼이 될 뻔한 저와 남편의 이혼은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물론 이혼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귀책 사유가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요. 5년 가까이 되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저지른 만행들과 가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버리고 살아온 점, 그리고 아버지의 회사를 뺏으려고 저지른 더러운 짓까지 모두 다 입증돼서 이혼이 성립됐어요. 물론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고요. 아직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이 조정 중이지만 그것 또한 뺏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분양도 내가 받았고 이자도 내가 냈는데 당신이 뭔데 내 아파트를 가져가겠다는 거야? 남편은 끝까지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죠. 너 이놈 새끼 조용히 안 해? 애미야, 네가 결혼 생활 동안 고생한 거 내가 잘 안다. 근데 너는 돌아갈 곳이라도 있잖아. 근데 이놈은 아니야. 그 집이라도 없으면 이제 빈털털이라고. 제발 절반만이라도 좀 떼줘. 어머니, 이제와 말씀이 달라지시면 안 되죠. 아파트는 양육비를 주기로 하신 거잖아요. 이미 공증받아 놓은 증거까지 있어서 그건 곤란하겠네요. 야, 너 말 다 했어? 양육비는 내가 줄 생각도 없는데 왜 네 맘대로 받겠다는 거야? 네가 애 둘이나 낳아뒀으면 네가 알아서 책임져야지. 내가 왜 돈을 줘? 남편은 공지에 몰리니 아주 최악의 모습까지 다 보여주더군요.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조차 없었어요. 저는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짝!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다가가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의 뺨을 세게 날려줬어요. 미친놈.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너 때문에 나나 엄마나 아버지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게 놔뒀어. 그런데도 네가 아파트 내놓으라는 소리가 나와? 너 같은 쓰레기한테는 10원 한 장 안 뺏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그 이후부터의 모든 소송은 변호사에게 일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댔지만 저는 일절 받지 않았어요. 모든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람은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걸요.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사람이 할 일 안 할 일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건데 애초에 기본 윤리의식에 만들어지지 않은 인간은 회생 불가능이었어요. 그 이후 아버지의 회사는 전문 경영인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파트를 내놓고 아이들과 친정에 들어와 친정엄마와 살고 있어요. 아직 이혼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절대 이혼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 인간이 아버지라고 있는 게 아이들에게는 더 안 된 일이니까요. 저는 앞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는 데만 온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애 둘 딸린 이혼녀가 된 저를 위해 위로의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끝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화목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평소 유튜브를 즐겨보긴 하지만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게 참 먹적히 느껴지네요. 하지만 제 사정에 대해 객관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남자이고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지인들 소개로 만난 아내와 결혼을 한 게 2002년이었고 그 다음 해에 딸을 낳았답니다. 둘이서 고군분투해가며 작은 집에서 열심히 살림하고 절약하고 살다가 얼마쯤 지났을까요? 딸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던 시기부터 아내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딸 유정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 아내와 번갈아 가면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데려가기도 하고 아무튼 참 쉽지 않은 일상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시간이 더 지나 갈수록 저는 아내의 경제활동이 마음에 안 들더군요. 이상할 정도로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사실 이 부분에는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긴 했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지만 저의 직장에서 아주 안 좋은 사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고 그걸 걱정하는 저에게 강력한 불만을 나타냈었어요. 당신 왜 자꾸 그런 걸 신경 써? 그건 당신의 회사 일이고 그 김 과장이라는 여자가 나쁜 사람이라 일어난 일이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바람은 누가 혼자 피우는 거야? 여자 혼자 피우는 거냐고. 상대 남자는 없어? 왜 여자만 나쁜 것처럼 말해? 그 김 과장이 유부녀에 애도 둘이나 딸렸는데도 부장이랑 바람나서 도망갔으면 그건 그냥 그 사람들 일인 거야. 왜 나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의심을 받아야 해? 회사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전부 남편 두고 회사 사람이랑 바람나는 거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에게 비판을 쏟아내는 아내의 반응을 보면서도 마음이 썩 놓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점점 승진하던 차에 옆 부서에서 정말 저 말 그대로의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당시 양쪽 집안 배우자들이 쫓아와서 회사를 초토화시켰고 엄청난 물리적인 싸움이 일어나서 그날 하루 종일 진압하느라 엉망진창이었답니다. 저는 부서 간의 불륜이 일어나 양쪽 집안이 쪼개지고 평소에 그 남녀들 둘이 얼마나 조신하고 도덕적인 체를 해가며 살았는지도 다 봤기에 충격이 꽤 컸어요. 그래서인지 은연중에 보수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내 아내는 꼭 일반 회사, 남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선 일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이런 못난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우리 아내도 본인 회사에서 비슷한 포지션 안에 있었고 자꾸 남자 동료들이랑 엮어서 일을 하고 늦는 날이 많았거든요. 지금 따져보면 참 꽉 막히고 고지식한 어쩌면 의처증이 동반된 가치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었던 게 제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불안에 빠져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일어나야 했던 일이라 제가 그렇게 불안감을 가졌던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수수께끼가 제 안에서 수년간 풀리지 않았어요. 당시 제가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 너무 어이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답니다.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 얼마 전부터 낌새가 보이긴 했었지만요. 아내를 다그쳤을 때 돌아오는 반응은 더더욱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왜 남의 핸드폰을 보고 그래? 이 팀장님이랑 외근 다녀온 거 맞다고. 내가 말했잖아. 근처 세미나 있어서 갔었다고. 그래서 유정이 안경 맞추러 가는 거 같이 못 간다고 진즉 말했었어.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내는 무척 불쾌한 듯 화를 냈지만 이상하게 회사 안에서 남자 팀장과 가까워져서는 수시로 통화를 하는 등 신경이 안 쓸 수 없게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날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날이었고요. 나한테 언제 그렇게 설명했어? 이날 대학 때 친구 만나러 간다고 늦는다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이 팀장님이랑 둘이 외근을 갔다 온 날로 바뀌는 건데? 순간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떠듬떠듬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전 충분히 불만이 많고 의심이 갔던 게 회사에서 뭔가 팀 변경이 있다고 분주하게 굴더니 묘하게 화장법이나 외모를 신경 쓰는 모양새가 요란스러워진 거예요. 말로는 자기 커리어 때문에라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었지만요. 사실 이상한 부분에 중심을 두고 의심하면 끝도 없다지만 갈수록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더군요. 그러다가 이날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팀장과 외근을 갔던 것을 걸리게 되었고 우리들은 그 뒤로 계속해서 날이 선 상태로 마주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가족 야유회가 있어서 참가했던 날 제가 마주친 이 팀장이라는 녀석은 지 가족들이 멀찍이서 보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굴더군요. 아주 눈에 띄게 저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니 이놈은 우리 아내랑 뭔가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아, 윤 대리님 남편분이시구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에 대해 불만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아이고, 힘들겠다, 우리 윤 대리님. 남편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윤 대리님 진짜 능력자예요. 따낸 일들이 얼마나 많고 여기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좀 살살 놔주세요. 누가 알아요? 나중에 남편보다 많이 벌어서 크게 생계에 일조할지. 그 뭐지, 남편분은 어디서 일하신다고 했더라? 아, 들었는데 까먹었네요. 이렇게 깐죽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날 내내 뿔이 나 있는 저를 대하며 아내도 같이 짜증을 냈고 딸아이는 그 사이에서 매우 불편해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아내랑 얼마나 싸웠는지 아내는 무고한 자기를 의심한다며 며칠을 짜증을 내며 일관했고요. 저는 그날에 느낀 인상이 너무 불쾌해서 아내를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그렇게 냉전 중인 상태가 이어지고 급기야 홧김에 저는 아내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당연히 아내는 싫다며 악을 바락바락 썼고요. 그러나 이때 부부 사이에 오가선 안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나와버리게 되었어요. 둘 다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겠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 뭐 때문에 그만두라고 하는 건지 참 뻔한 일인데 그딴 일로 의심받는 와중에 직장을 그만두라고? 당신과의 사이를 생각했으면 생각했지 절대 회사는 안 그만둘 거야. 왜? 내가 당신이랑 비슷하게 벌게 생겨서 싫은 거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정말 언놈이랑 바람날까봐 불안한 건지 아니면 당신만큼 경제력이 비슷해질까봐 싫은 건지 왜 사람이 자꾸 비겁하게 딴 핑계를 대? 순간적으로 저는 제 모든 정신 상태가 케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저는 물리적인 힘을 아내에게 가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어찌나 화가 났던지 이상한 놈과의 낌새를 추궁하는 저에게 다른 부분의 자존심을 누른 것을 견딜 수 없었나 봐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아내의 눈은 번쩍 뜨였고 저 역시 제 손에 놀라 주춤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저에게 화도 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글거리는 눈으로 노려보더니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우당탕 쾅쾅 소리를 내더군요. 당시 딸아이는 우리 본가에 놀러가서 자기 친척들이랑 있었고 저녁 10시쯤 제 여동생이 집으로 태워다 줄 예정이었어요. 시간은 저녁 7시쯤이었는데 그때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뭔가의 일을 벌리고 있었어요. 일단 제 손의 움직임에 대해 저 스스로도 놀래고 자책을 하고 있던 터라 그때 아내가 단순히 뭔가 화풀이를 하고 해소한다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었어요. 얼마 안 되어 문을 귀가 찢어질 만한 소리로 쾅 열더니 자그마한 보스턴백에 뭔가를 잔뜩 우겨 넣어서 나온 거예요. 옷은 외출복 차림을 한 상태로 말이죠. 저는 그 상태를 슬쩍 봤음에도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입을 열어 정말 조금의 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투로 차갑게 말하더군요. 나 아빠한테 가 있을게. 유정이한테는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나 이렇게는 당신이랑 못 살겠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귀 없어? 말 못 들었어? 말했잖아 방금. 나 내비도 아무것도 하지 마. 아내는 그렇게 말을 하고는 신발을 대충 꾸겨 신더니 현관문을 부서져라 닫고 제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상황이 아니었고 아내는 저에게 선전포고를 한 셈이었어요. 바로 쫓아가지도 못하고 얼빠지게 보고 있던 저는 뒤늦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절대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우리 부부 사이에서 정말 처음 있는 일이라 도통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머릿속에서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어떤 행동도 더 취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다 의논할 곳도 없고 머리가 정말 터져나갈 것 같아서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다가 마셨어요. 너무 괴로운 마음에 잘 먹지도 않는 그까지 술을 조금 먹고 잠깐 엎어져 있었나 봐요. 여동생이 배를 하도 눌러대는 통에 열어줬고 딸아이는 지 고모를 따라 우리 집에 왔더군요. 오빠 술 마셨어? 집안 꼴이 이게 다 뭐야? 언니는? 유정아, 이제 집에 들어가. 고모 간다. 여동생은 이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졌고 딸아이는 곧장 자기 엄마를 찾았어요. 저도 딱히 뭐라 할 말이 없어서 대충 둘러댔어요. 애도 피곤했는지 자러 들어갔고 저는 이런 일로 장인어른께 연락드리기도 뭐해서 밤새 뒤척이며 아내가 없는 밤을 그렇게 보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애는 지 엄마를 찾기 시작했고 저도 여간 초조한 게 아니었어요. 회사 가 있는 사이 전화했지만 아내는 전화를 여전히 받지 않더군요. 점심때쯤 되니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렸는데 거기서 너무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뭐? 정미가? 정미가 여기를 왜? 전화 받은 게 없는데 무슨 소린가? 자네 뭐 부부싸움이라도 한 거야? 그럼 애가 어디를 갔단 말이야?
어제 안 들어왔다고? 이 말 그대로 본인 친정에 간다던 아내는 그곳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가지 않은 채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어느 곳에선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전 부랴부랴 아내 회사에 전화를 걸었고 곧장 찾아가서 만나려고 준비를 하던 차에 또 제 발걸음을 붙잡는 허망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여직원이 전화를 받더니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윤 대리님이요? 안 그래도 저희 회사 지금 난리 났는데 연락이 도통 안 되세요. 남편분이라고 하셨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출근도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거기뿐 아니라 아닙니다. 여기에 저는 왠지 모르게 뒤통수가 바짝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 혹시 회사에 또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재차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직원은 망설이더니 자기도 정확한 건 모른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곧장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게 아니 이런 말을 해야 하나? 근데 어떻게든 확실히 뭐든 상황이 돌아가는 걸 저희도 맞춰봐야 하니까요. 저희 지금 윤 대리님만 안 나오신 게 아니라 여기 이 팀장님도 안 나오셔서요. 거기도 지금 집에서 사모님이 난리시거든요. 연락 안 된다고. 일단은요, 연락되면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정말 머리 안에서 벼락이 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등에서 어찌나 땀이 솟아오르는지 불쾌하고 또 더러운 이상한 예감이 뱀처럼 저를 휘어감는 게 느껴지더군요. 아내가 안 들어오고 연락이 안 되는 것만으로도 불안하고 도통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질겁을 상황과 연결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왜 하필 그 시점에 그 경기를 일으킬 만큼 끔찍한 놈과 아내가 동시에 이런 꼴이 된 걸까요? 설마 하면서 눈을 감고 애써 이 연결고리를 끊어보려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들러붙고 마는 이 연결고리에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버렸어요. 암만 생각해도 이 두 인간은 제 아내와 그 이 팀장이라는 놈은 뭔가 둘이 겹쳐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입 밖으로 머릿속 밖으로 정리하고 싶지 않은 문장이지만 그 둘이 지금 같이 있고 같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분이 치밀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혼절할 듯 정신이 나가버려서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나왔고 일단 다시 집으로 들어와 아내가 나가버린 안방을 뒤엎어봤는데요. 뭔가 작정이라도 한 듯 핸드폰도 안방의 침대 이불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나갔었더군요. 전날 저는 서재 쪽 방에서 자느라 안방 상황이 그런지도 몰랐어요. 당연히 아내가 홧김에 그런 일을 했고 손을 댄 저도 최악의 인간이지만 어쨌든 어찌어찌 우리 안에 해피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돌아가는 상황은 만만치 않아 보였어요. 전화를 두고 가다니 열어서 확인해보니 회사와 저로부터 그리고 장인어른 몇몇 거래처로 보이는 부재중 전화들이 숱하게 쌓여있더군요. 대체 아내는 어디로 어떻게 가버린 걸까요? 순간적으로 스치는 예감에 왠지 아내를 바로 마주해서 이 상황에 대해 질책할 수는 있을까 이런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내 얼굴을 마주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아주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말 저라는 존재를 아주 샅샅이 조각내가면서 분해를 할 정도로 괴롭혀가며 맞아떨어지고 말았어요. 아내는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 후로 정말 장난 같은 그 세월 동안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대체 어떤 사람이, 아니 이 나라의 어떤 결혼한 남자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농담 아니라 정말 진실 그 자체로 제 아내는 저와 제 딸 앞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날짜를 잊지도 못하는 그 2013년 어느 날 저와 싸우고 제 실수가 있던 그날 밤에 짐을 아주 대충 챙겨서는 핸드폰도 집에 던져두고 사라졌어요. 11살 딸내미와 아내의 말대로라면 본인을 의심하는 남편을 두고 말이에요. 자기 친정 아버지에게도 연락 한 통 없이 그렇게 곧 죽어도 본인은 아니라던 회사 동료라는 놈과 나란히 자취를 감췄네요. 당시에는 정말 뭐 이런 난리가 없을 만큼, 아니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집만 그렇게 소란스러웠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네요. 장인어른도 몇 번이나 다녀가시고 아내의 회사는 난리가 나고 저는 그 이 팀장이라는 놈의 배우자랑도 나란히 마주 앉아 상황을 맞춰봤다가 서로 욕을 했다가 아주 찰천지 원수가 되어 몇 번이나 싸움이 붙을 뻔했어요. 서로 배우자 간수를 잘하라는 등 쓸데없는 싸움을 하다가 대체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알아낸 사실은 이 팀장 그놈은 정말 쓰레기 중 쓰레기더군요. 나중에 이런 상황까지 나오자 그 집 마누라라는 사람은 겨우 제 앞에서 입을 다물었지만 말이에요. 이것도 여기 황 부장이라는 분 아니었으면 가뜩이나 복장 터지는 상황에 저만 더 뒤집었을 뻔했어요. 그게 저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이 팀장님 가족분들 사모님께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래요. 이 팀장님과 이래저래 안 좋은 말이 나오던 게 윤 대리님도 있지만 이렇다 쉽게 회사에서 뭔가 증거를 얻은 건 아닙니다. 우선 윤 대리님도 지금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만 이 팀장님이요. 저기 타부서 여직원 둘과 좀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건 그쪽 여직원분들의 직접 증언을 하신 거라 사모님 잠깐 저쪽으로 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그러자 당황한 얼굴로 황 부장을 따라가던 이 팀장 마누라는 그 뒤로 저와 눈을 마주치질 않더라고요. 대충 상황을 황 부장에게 따져 물어보니 이 팀장은 아주 남봉꾼이었어요. 그게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리님까지는 저희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아하니 몇몇 여자들을 꽤 건드렸던 것 같아요. 역시나 제가 느꼈던 촉은 틀린 게 아니었던 것 같더군요. 어지간히 여자 좋아하고 밝히는 놈이라는 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대체 제 아내는 왜 우리 앞에서 사라질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팀장놈도 사라지고 제 아내도 같은 날에 없어졌으니까요. 다른 게 있다면 팀장놈은 간간히 연락은 되었지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고 제 아내는 조금도 거처를 확인할 수가 없더군요. 나중에 제가 연락처를 받아서 괴성을 질러가며 온갖 육두 문자가 섞인 얘기를 했더니 제 전화도 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너무 지쳐갔고 심지어 중간에 회사에서 일에 집중은커녕 한 번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심신이 다 녹아 없어질 정도로 마음고생하는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딸아이는 주중에는 자기 고모네에서 등하교를 하게 되었어요. 여동생이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었고 솔직히 얘가 없었다면 제가 그 시기를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네요. 오빠,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언니, 어떻게 그렇게 유정이랑 오빠를 두고 나가? 남자한테 환장해서? 아니, 그 남자놈도 지금 이혼해달라고 난리라며. 언니는 뭔데? 연락될 구멍은 다 놔두고 나가버리고 그냥 남자한테 환장해서 그쪽에 들러붙은 거야? 와, 진짜 너무 괘씸하다. 오빠는 절대 이혼해주지 마. 나 정말 언니 그렇게 안 봤어. 성격 좀 깐깐해도 언니가 그런 쪽으로 사고칠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해봤다고. 다 떠나서 우리 유정이 너무 불쌍해서 어떡해. 자기 엄마를 저렇게 찾는데. 그나마 내가 이 동네 살고 우리 애들이랑 한 학교 다니니까 오감을 챙기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어떻겠겠냐고. 진짜 환장을 노릇이다. 동생 말 맞다나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나버렸고 혼자 살아가시는 저희 아버지를 비롯하여 장인어른까지 깊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솔직히 인간된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 몇 달이 되고 있는데 제가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까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 회사도 그만두려는 저를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고맙게도 동료가 강력하게 말렸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만두면 안 된다고.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는 거야. 그래도 어떡해. 밧줄은 붙잡고 있어야지. 남자가 밧줄은 붙들고 있어야 돼. 애는 어떻게 할 거야? 애 엄마는 그렇다고 쳐. 언놈이랑 도망가서 안 나타난다고 치자고. 그럼 그냥 그렇게 굶어 죽을 거야? 애는 여동생이 봐준다며.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 앞으로 살 날이 구말리 장천이야. 여동생도 가정이 있을 거 아니야. 결국 아빠인 권 대리가 애 끝까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이만한 걸로 그렇게 쓰러지면 안 돼. 물론 죽을 맛인 건 알아. 그래도 안 돼. 그만두지 말라고. 지금 회사 관두면 무슨 답이 있는데? 이 말에 저는 두둥하며 머릿속에서 뭔가가 잘게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느껴졌어요. 너무 구구절절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서 외려 더 제 가슴을 쓰라리게 하고 찢겨지게 만들더군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 다음에 잡을 수 있는 밥줄은 결코 이만한 수준으로 똑같이 찾아오지 않거든요. 저는 어쨌거나 살아가야 하고 이제 막 초등학교 4학년인 딸아이도 키워내야 했어요. 집 대출도 한아름이었고요. 여동생이 돌봐주는 것도 한계고 매제 보기도 미안하고 결국 모든 건 다 제 손안에 있고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회사에는 잠깐의 휴가를 다 채우고 다시 복귀했을 때 얼마 안 되어 여동생이 이런 말을 해오더군요. 오빠,
나도 우리 애들 이제 중학교 가고 신경 쓸 게 많아서 유정이를 빼곡하게 챙기기가 힘드네. 우리 신랑도 오빠랑 유정이 너무 안 됐다고 안타까워해. 그런데 어쩌겠어. 얼마 전에 미희도 학원 근처에서 사고 나서 그거 챙겨야 되고. 아무튼 너무 정신이 없어. 오빠 진짜 마음 강하게 먹어야 해. 아 참, 언니네 집에서는 연락이 없어? 사돈 어르신 말이야. 우리 장인어른 정말 제 여동생 말 맞다나 왜 연락이 없었겠나요. 장인어른은 제가 설명한 대략적 내용을 듣고 믿을 수 없어 하셨고 제가 와이프 회사에 가서 따져 묻고 상황 파악을 할 때에도 같이 가셨어요. 그런 와중에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많은 상황들을 실감하시고 알게 되셨고요. 그렇게 돌아온 뒤 저나 장인어른이나 차마 서로에게 연락할 만한 타이밍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굴러가는 모양으로 볼 때 저 역시 장인어른을 썩 뵙고 싶지는 않았어요. 결국 저는 고심 끝에 몇 번이나 고민하고 고민했던 말을 내뱉게 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저기 한동안은 제가 좀 추스려야 될 것 같네요. 아내 때문에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장인어른 마음은 잘 알지만 한동안은 좀 우리를 그냥 놔둬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아내가 나가면서 저에게 던져버린 그 말, 자기를 좀 놔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말을 장인어른에게 화풀이하며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그 누가 탓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분을 풀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인은 아내에게조차도요. 아내는 이 갈 곳 없는 분노를 자기에게 푸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사라져버렸고 저도 저지만 생떼 같은 자기 딸, 그렇게 예뻐하던 딸도 미련 없이 내던지고 남자 놈을 쫓아나간 거예요. 우리들과의 연결고리는 조금도 허용치 않겠다는 듯이 핸드폰까지 두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저도 더 이상 쥐어짜낼 조금의 배려, 긍정적인 태도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저 말에 답은 따로 안 하셨지만 그 뒤로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흐지부지 처가와의 연락도 끊기게 되었고 이미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 제 인생은 더 험난하게 흘러가게 되었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사고같이 당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얼마간은 여동생이 도와줬지만 1년도 안 되어 이 부분은 손 털게 되었고 저 혼자서 곧 다가올 사춘기를 앞둔 딸아이를 감당해야 했답니다. 워낙 제 딸은 저를 좋아하는 아이였지만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니 여간 불안해하는 게 아니었어요. 드러내놓고 뭔가 사고를 쳤다기보다 조용조용하게 안 보이는 데에서 사고를 치고 있더군요. 저에게도 직접적으로 자기 엄마를 찾은 적이 없었어요. 아마 어른들의 대화 속에 눈치를 챈 것 같았는데 저를 생각해서인지 뭔지 말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딸은 점점 제 앞에서 입을 닫게 되었어요. 아빠가 나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어. 나 만사가 다 짜증나.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빠 미안해. 학교도 다니기 싫어. 이 내용을 보고 급하게 여동생에게 SOS를 쳤고 그나마 여자의 심리를 알고 있는 여동생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줬어요. 심각하다면 심각하고 별일이 아니면 별일이 아닌 상황 같아. 엄마가 자기 두고 나간 것에 대한 충격도 클 테고 그리고 엄연히 유정이 이제 사춘기잖아. 저 무렵 여자애한테는 같은 여자 어른인 엄마의 빈자리가 엄청 클 거야. 일단 조만간 내가 가서 얘기도 해보고 달래도 볼게. 오빠는 너무 나서지 마. 사춘기 때의 딸과 아빠는 원래 사이가 안 좋은 법인데 오빠네 케이스는 더 심할 수밖에 없지. 정말 여동생의 말 맞다나 딸아이는 사춘기와 자기 엄마의 가출 모든 게 다 겹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더군요. 제가 말을 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학교도 멋대로 빠지고 안 나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을 다 휘저어놓고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고 매일매일 너무 지쳤습니다. 심지어 더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그때 어울리던 친구들 한둘과 함께 보란듯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아내도 그런 식으로 나가버려서 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저에게 딸이 저지른 짓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염치불문하고 결국 여동생에게 한 번 더 알렸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빈혈로 쓰러진 저를 대신하여 찾으러 다녀주었네요. 나중에 자기 친척 언니들과 고모의 설득으로 인해 딸아이는 겨우겨우 돌아왔고요. 저는 그때 딸을 붙잡고 울며 사정을 했어요. 유정아, 아빠 진짜 너무 힘들다. 제발 너 성인 될 때까지만 좀 아빠 말 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때 되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 다 해도 돼. 아빠가 너를 데리고 있을 책임이 있는 동안에는 좀 얌전히
조용히 우리 살아보자. 아빠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돈도 벌 수 없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야 할지도 몰라. 네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비참하게 살아야 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은 거야, 너는? 어찌 보면 이게 고작 중학교 3학년인 애한테 할 소리였나 싶지만 저는 정말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어요. 생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까지 들었으니까요. 지 아빠가 울며 부탁하는 걸 보고서야 급기야 정신이 들었는지 딸은 그 이후로 줄곧 조용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후로 고등학생이 되고 고3이 되고 서울에 있는 작은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저와 딸은 서로를 동아줄로 잡고 잘 버텨왔어요. 다행히도 딸은 성인이 되는 20살이 되어서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21살이 되는 올해부터는 알바를 시작해서 간간히 자기 학비에 보태고 있고 우리는 어느덧 아내가 없는 삶, 딸에게는 엄마가 없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적응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년 전부터 일을 시작한 여동생이 바쁘게 사는 것 같더니 한동안 연락이 잘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레 전화가 걸려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빠, 내가 지금 톡으로 뭐 하나 보냈어. 나 지금 너무 떨려서 어떻게 진짜. 오빠, 내가 보내준 링크 있지? 그거 한번 들어가 봐. 유튜브 영상 빨리 봐봐, 빨리. 여동생은 본인답지 않게 아주 요란을 떨어가며 뭔 영상을 하나 보라고 했고 저는 회사 카페 쪽으로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 영상을 눌러보고서야 왜 그렇게 여동생이 호들갑을 떨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 펼쳐진 화면 안에는 큰 제목으로 순간 저를 움찔하게 만들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바로 남편과 딸을 찾습니다 라는 어투의 제목이었어요. 얼핏 보면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 내용이 확 끌리더군요. 남편과 딸을 찾는다니. 남편과 딸을 두고 나간 사람을 아직 가족 한쪽 자리로 비워두고 이혼도 진행하지 않은 채 멍청이 있는 저로서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여동생도 아마 그래서 이런 영상을 권했던 건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이해가 잘 안 가더군요. 그런데 그걸 눌러보니 푸르스름한 화면을 뒤로하고 웬 여자 둘이 나와서 뭐라 말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홈쇼핑처럼 뭔가를 소개하는 곳 같았는데 채널명이나 주변 풍경을 보니 뭔가 고민을 해결해 주는 곳 같더군요. 거기에 앉아서 가면을 쓰고 있던 한 여자가 자기의 사연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얼굴은 나오지 않아서 뭔 말인가 하며 계속 듣게 되더군요.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회자의 소개말부터 좀 희한한 게 들렸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보내주신 동상동님은 10년 전쯤 남편분과 딸을 잃어버리셨다는 걸까요?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데 요즘도 이렇게 기억을 잃게 되는 상황이 있나 봐요. 이쯤 들었을 때 저는 왜 내가 여기까지 보고 있나 새삼 이상하면서도 귀가 더 크게 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죠. 기억을 잃어서 남편과 딸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요. 그러자 그 옆자리에 가면을 쓴 여자가 대답을 하는데 좀 이상해서 얼굴을 찌푸리게 되더군요. 네, 제가 동산동에서 사고가 나서 그때 지금의 어르신 부부께서 저를 119를 불러 도와주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기억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수술도 오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저희가 동상동님 사연을 들었을 때 눈에 띄었던 건 그런 사고를 겪을 수는 있지만 기억이 오래도록 없으셨고 나중에 깨닫고 보니 가족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던 부분이에요. 실제로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거죠? 이제서 기억이 조금 나시는 건가요? 사회자가 여기서 말하는 부분부터 저는 이상하게 가슴에 조여오는 기분이 들어 계속 휴대폰 스피커 쪽에 귀를 가까이 더 들이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이어지는 내용을 듣고 눈을 한껏 찌푸리며 작게 비명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살아온 것도 벌써 10년 정도 되었나 봐요. 저한테는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었어요. 딸이요. 몇 살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20살쯤 되지 않았을까요? 남편 이름만 기억이 있어요. 딸도 생각날 것 같은데 자꾸 뒷글자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남편분 성함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딸아이는 성이 똑같을 테니까요. 성도 모른다고 하셨죠? 그럼 혹시 모르니까 한번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별 얘기가 다 있다 싶으면서 한 몇 분간 들어왔던 이 내용 안에 저는 믿을 수 없는 소리를 귀 안에 담게 되었어요. 그 고민이 있다는 가면을 쓴 여자분의 입에서 나온 잃어버린 남편이라는
남자 이름은 암만 여지껏의 인생을 되돌려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상황 그 자체였거든요. 그 이름은 바로 제 이름이었으니까요. 명진이라는 이름이에요. 한번 기억이 난 뒤로 계속 그걸로 굳어져서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걸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성이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정말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저 발끝부터 머리까지 단번에 뭐가 치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고 보니 화면 안에는 자막으로 그 가면을 쓴 여성분의 신원이 대충 나와 있었는데 이름은 안 나와 있고 나이만 나와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여성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나이도 아니고 해서 저도 생각이 복잡해지더군요. 남편과 딸을 10년 전에 잃어버렸고 기억이 없다는 여자. 게다가 그 남편 이름으로 내 이름을 말하고 딸아이의 나이를 우리 유정이와 비슷하게 말한 여자. 저 사람은 대체 뭐인 걸까요? 저는 다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여동생은 여전히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오빠, 저거 처음부터 다 안 들어봤지? 나 빨리 감기로 돌려봤는데 장난 아니야. 나 저 채널 주인한테 메일 보내놨어. 혹시 몰라서. 이거 정말 나 지금 진정이 안 되는데 좀 그래 마음이. 저 사연 여자 좀 이상하다니까? 아니 글쎄 10년 전에 동산동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야. 일단 오빠도 한번 들어봐. 자기가 저기서 사고가 나서 머리를 크게 다쳤대. 기억도 없고 엄청 오래 누워있었다나 봐. 짐도 갖고 있는 거 얼마 없었고 그때 사고 난 장소 옆에 있는 마트 할머니 할아버지가 119를 불러줬다나 봐. 아니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말이야 오빠 저게 언니가 맞다면 언니가 동상동에 갈 일이 있나? 여동생도 제가 어렴풋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똑같았던 건지 그 화면 속 여자를 제 아내로 생각하고 고민을 하더군요. 저는 10년이라는 그 괴롭고 두터운 벽을 뭔가 잘게 부셔서 허물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워낙 기묘한 상황이었어요. 저 역시 괜한 흥분이 일어나고 심장이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만약 저 여자분이라면 뭐가 달라질 게 있을까 빠르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다면 달라질 게 적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기서 말하는 사고인가 뭔가로 오래도록 헤맸었다면 어쨌든 본인의 의지로 일부러 저와 딸을 단절한 건 아니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굳이 집을 나갔던 사정도 잘 모르고 뭐 때문이었는지도 알 수 없고 여전히 제 안에 골마있는 굳은 살은 아프게 느껴졌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것대로 놔두고 여동생이 남겨둔 연락에 따라 혹여나 답장이 올지 기다려보게 되었어요. 헌데 정말 상황이 말도 안 되게 흘러갔던 게 그 채널 주인장으로부터 연락이 된 거예요. 여동생은 그걸 다급하게 제게 알려왔고 결국 그 가면의 여성과 나를 잡아서 저와 여동생, 그 여성분, 채널 주인분까지 넷이서 나란히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화면으로 얼굴이 나왔더라면 더 빠르게 알아낼 수 있었는데 가면을 쓰고 있으니 알아보기도 힘들었고요. 채널 쪽에서도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고 저쪽에도 체크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수록 저는 저 여성이 아내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 휩싸였어요. 채널 주인분도 약간 확신을 갖고 계셨고요. 동산도님은 그 당시 구해주신 할머님과 할아버지 댁에서 수년간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좋은 분이라서 걷어주시긴 했는데 자기 신원도 모르고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었나 봐요. 그나마 그분들이 마트에서 일하게 해주셔서 일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옆에 조그만 원룸 얻어서 사신다고 하네요. 많이 회복되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있고 그리고 가족이 있다는 걸 떠올리고 있으니 주변에서는 더 애가 탔던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을 갖고 사연을 보내주시긴 하는데 이분 내용은 저희 스태프들도 유독 신경이 쓰였어요.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름도 잘 생각 안 나고 남편분만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난다고 하시니까요. 이 말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아내가 남긴 상처를 평생 안고 갈 수밖에 없었던 제 마음 안에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충돌했어요. 만나러 가기 전날 밤에는 악몽도 꾸고 가는 당일에도 운전을 하는 내내 제가 너무 멍청한 짓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동생한테도 그냥 취소하면 안 되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너무 미친 짓 같아. 달랑 그 영상 하나 보고 그걸 유정이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리고 유정이 엄마 그 회사 팀장 놈이랑 사라진 거 맞을 거야. 그 집도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로 이혼했대. 유정이 엄마는 이후로 우리한테 연락도 한 통 없었어. 지금 이 순간까지 말이야. 둘이 살림 차린 게 맞는 게 아닐까? 내가 이혼 안 해주고 있으니 더 괘씸해서 저렇게 잠수 탄 것 같아.
나 다시 떠올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또 소화 안 돼서 속이 우글거려. 우리 그냥 이거 취소하자. 네가 전화로 다른 사람 찾았다고 하고 핑계대면 안 돼? 그리고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혼을 제대로 진행하겠다고 결심했어. 유정이도 다 컸으니까.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니 생사도 모르고 이혼할 명분이나 이혼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서도 새삼 제가 처한 상황이 기막히고 억울해서 화가 또 끌어올랐지만 아무튼 이런 한심한 모습을 여동생에게 호소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여동생은 약속까지 잡았는데 뭔 소리냐며 화를 내더군요. 무슨 소리야. 이미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고 이제 1시간 뒤면 보잖아. 아니면 그냥 그때 가서 아니었나 보네요 하고 얘기 끝내. 이혼을 이제서 제대로 하고 뭐고 그것도 다 이따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그 사람이 언니가 아니면 아닌 대로 오빠는 이제 갈 길 가고 다 청산하면 되고. 맞으면 어떡할 건데? 맞으면 그거야말로 큰 문제야. 차라리 그게 아니면 다행 아니야? 일단 가서 확인이나 해보자고. 여기까지 말을 들어보니 결국 여동생 말은 하나도 틀릴 게 없었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약속 장소로 갔고 카페에 들어서자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손짓을 하는 게 보였어요. 바로 자기가 땡땡 채널 운영자라고 소개하는 사람 옆에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한 여성이 보이더군요. 일단 간단히 목례만 하고 들어가서 마주 앉았는데 모자를 쓴 여성의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슬쩍 들어 저와 여동생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인사를 하겠답시고 입을 열었는데 의도하지 않은 소리가 나와버렸답니다. 당신! 이런 말이 제 입안에 돌았던 이유는 맞은편에 앉은 검은 모자를 쓴 여성의 눈매와 코, 입 언저리며 누가 봐도 제 아내가 맞았기 때문이에요. 당신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거의 무슨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쭉쭉 이어지고 있는 와중 제 옆에 앉은 여동생도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언니 맞잖아! 세상에! 어머! 우리 맞은편 여자, 아니 제 아내와 옆에 앉은 채널 주인분 다 입을 반쯤 벌리고 우리를 응시했고 저와 여동생은 도무지 진정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둘 다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는 앉지도 못하고 계속 허둥지둥하는 바람에 급기야 알바생이 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할 정도였고 겨우 몇 분 지나 진정을 하고 앉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일이 2번, 3번 있다면 저는 아마 명대로 살기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날의 마주침은 아내가 나가던 날보다 훨씬 더 제게 자극이 강했어요. 채널 주인분도 어쩌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그 자리를 주선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막상 마주한 우리 셋을 보니 자기가 어떤 일을 한 건지 새삼 실감도 안 간다며 너무 놀라워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우리 쪽 채널이 워낙 구독자도 많고 흐름이 좋긴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다 할 거라고 상상은 못했어요. 하도 사연이 안 되어 보여서 다른 SNS 창구로도 홍보를 해볼까 생각은 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도 일이 많은지라 그럴 사정까지는 안 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된 걸까요? 이처럼 놀라워하는 채널 주인분과 달리 제 맞은편에 앉아 10년 만에 저와 얼굴을 대면한 제 아내는 그냥 떨떠름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대충 스쳐가듯 지나치며 봐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아내의 얼굴에 틀림없이 맞았고 옆에서 제 여동생도 단박에 알아챈 걸 보면 참 사람일 희한하죠. 가운데서 채널 주인분이 정리해준 내용과 우리가 사전에 말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더군요. 제 아내는 10년 전 저와의 다툼으로 인해 큰 실망을 했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었죠. 그렇게 나간 아내는 그날 나가면서 저에게 말했듯이 실제로 처갓댁에 가려 했던 모양입니다. 저희 집에서 한 번에 가는 교통편은 없기에 버스를 갈아타려고 중간에 당산동에 내렸고 거기서 다른 버스를 타려고 건너가려다 사고를 당한 것 같더군요. 당시 저는 제가 의심했던 그놈과 어딘가로 뜨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었지만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던 동산동은 늘 처갓댁 갈 때 중간에 갈아타던 곳이 맞아요. 아내는 정말 제게 말했던 그대로 장인어른께 가려고 했던 게 맞았습니다. 이미 유튜브에 나온 내용 중 동산동에서 사고를 당했던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직감이 되었던 부분이지만 다시 맞춰보며 확인을 해보니 새삼 울컥한 감정이 올라오더군요. 그간 살아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회사놈이랑 눈이 맞아서 같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게 한 70%였고 나머지는 약간 미지수였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놈이 이혼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헌데 재혼했다는 말도 있어서 약간 그 부분은 아리송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내는 저와 이혼이 안 된 상태인데 재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사고를 당한 아내는 당시 뺑소니 차량이 혹독한 사고를 당한 거라 범인도 못 잡았고 근처 마트 할머니 부부가 나와서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큰 수술을 했으며 기억도 잃었고 본인의 신원도 알지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할머니 부부와 5년 정도 함께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도 근근히 신세를 지긴 했다지만 마트에 취직을 해서 어찌어찌 돈을 모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 살아온 것도 약 5년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근래에 들어서 조금씩 기억이 났고 그런 사연을 안타까워한 주변 직원과 할머니 부부의 도움으로 이런 창고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채널 주인도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그런 사례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저도 몇 번 보긴 했지만 동산노님은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려고 하고 가족이 있다는 걸 인지했는데 보고픈 감정은 있는데 만나볼 길이 없으니 무척 힘들어하셨다더군요. 그날 촬영할 때도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중간에 몇 번을 끊어야 할 정도로 진정이 안 되셨어요. 혹시 동산도님의 신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듣고 우리도 그간의 사정에 대해 설명했고 겨우겨우 조금씩 틈을 메워가며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되었어요. 상황을 듣고 나니 참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까 싶어 저와 여동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내는 본인의 신원에 대해서 저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뒤 알 법도 모를 법한 얼굴로 힘들어하더군요. 그렇게 거의 두어 시간을 함께 있었는데 저는 이유 모를 눈물이 계속 쏟아져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우니 여동생도 따라 울고 채널 주인도 어느 정도는 심정을 알겠는지 이해는 한다고 하고 맞은편 앉은 아내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우리는 이후 그간 아내를 돌봐주셨다던 할머님 부부까지 다 같이 만나고 이후에 장인어른까지 모시고 많은 내용들을 확인했어요. 복잡한 절차와 수많은 통곡과 울음 속에 겨우겨우 한 집의 형태로 모이게 되었고 이렇게 지내게 된 지 아직 몇 달이 안 되었어요. 저도 저지만 가장 이 깨어진 흐름을 붙이기 힘들었던 건 아내와 딸이었어요. 딸은 나중에 사정을 다 듣고는 무척 괴로워하더니 결국엔 자기가 먼저 엄마에게 다가가더군요. 엄마, 나 엄마 딸 유정이야. 사진 보여줄게. 그러면서 앨범을 열어서 보여주고 조금씩 힘들게 생각해보려는 자기 엄마를 기다려주었어요. 딸아이는 그닥 말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진 않지만 저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이별이 아니었다는 것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나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인지 딸 역시 조금 낯설어하면서도 거북하지 않게 엄마를 대하고 있으니까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2번 이사를 했고 그렇게 옮겨서 살고 있는 집에 아내를 데려와 소개시키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 역시 살고 있던 곳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곳을 정리하고 오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여전히 치료를 하고 있답니다. 여전히 많은 것을 어색해하고 있는 걸 보니 회복이 완벽히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가 봅니다. 또한 장인어른은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는데 돌아온 딸을 보고 겨우 잠을 주무시게 되셨더군요. 정미, 그러고 나간 뒤에 내가 잠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 아파도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더라고. 정미가 말짱이 있어서 이렇게 어디 있었어서 내가 죽지도 못했나 봐. 왔는데 내가 없어 봐. 얘가 얼마나 슬플 거야. 이 말을 들으니 그간의 세월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 또다시 울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렇게 사연을 정리해보는 동안 저도 내심 제 자신에게 묻고 싶네요. 모든 것이 제 잘못이란 생각만 들고 내가 그렇게 아내를 내모른 게 아닌가 하는 아픔이 올라와요. 제가 그날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렇게 아내를 의심했고 격화된 분위기에 이끌려 손까지 대지 않았더라면 아내는 그 시간에 갑작스레 움직여 처가에 갈 생각을 안 했을 테니까요. 이후에 알아보니 제가 의심했던 그 팀장놈은 재혼을 한 게 맞았더군요. 그렇다면 상황이 어찌되었건 우리 아내랑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흥분할 정도로 부부 사이를 깰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그 당시 아내가 외근을 그 인간과 같이 했어도 저에게 확실히 말을 안 한 게 워낙 제가 직장 내 불륜에 민감하니 일부러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처럼 시간이 10여 년 흐르고 나서야 따져보니 참 모든 게 부질없다는 생각만 들 뿐이더군요. 우리 부부는 딸아이 포함 우리 가정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가 너무 참담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본래 활발하고 다소 고집인의 성격으로 늘 의견을 말하던 사람이 못 본 수년 사이에 약간의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더군요. 아내는 일부 기억들을 되찾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죄책감에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도 나는 우리가 다시 만난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실감 안 나는 게 더 많지만 기억이 제 기능을 할 때 괴롭긴 하지만 그대로 모르고 살았으면 얼마나 더 불행했을까 싶어요. 옛날 일은 우리 생각하지 말아요. 아내 말대로 그런 끔찍한 상황에 놓여 헤어졌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도 참 기막힌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당시 사고 났을 때 사진이나 자료들이 남아있는 것을 받아보았을 때 그 곁에 가족이라 부를 만한 게 아무도 없이 홀로 감당했을 아내가 너무 가엾고 안쓰러울 뿐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이전과 다르리라 그래도 조금은 편해지리라 믿어보고 싶습니다. 한 번은 정리를 해두고 싶어 이렇게 못난 제 이야기를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